안녕하세요, 진중권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윤입니다. 오늘 굉장히 파격적인 그림을 한번 시작을 해보는데요. 그림의 제목이 형제의 키스죠. 베를린 장비에 그려져 있는 그림입니다. 예, 글씨가 쓰여져 있는데요. 가스파지, 뻔먹이, 무늬에 브이지치, 스레지, 에토이, 스메르트노이, 류비. 무슨 뜻이냐면, 신이시여, 나를 이 치명적인 사랑으로부터 살아남게 도와주소서,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비꼬는 거죠. 그러네요. 이 치명적인 사랑이고, 누가 보면 이 두 분이 사귀는 줄 알겠어요, 정말로. 이게 원래 있던 사진을 그림으로 그린 겁니다. 이제 이 왼쪽에 있는 사람이 바로 소련, 옛날 구소련의 서기장이었던 브레즈네프. 브레즈네프? 그리고 이 오른쪽에 있는 사람, 동독의 서기장이었던 호네커. 에리히 호네커. 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1970년대에 이제 그 모임에서, 사회주의자 모임에서 만나서 이렇게 키스를 나눴다고 해요. 근데 이게 사실은 크렘린에서 얼마나 격렬하게 키스를 하느냐, 이걸 체크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격렬하게 잘하면은, 아직까지도 소련을 따라오는구나. 우리하고 관계가 좋구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마음이 좀 멀어졌구나. 좀 관리 좀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여러분들 짐작하셨다시피 바로 벽화입니다. 예, 알타미라 동굴 벽화죠. 아주 유명한 건데, 세계 최초의 회화, 세계 최초의 예술은 사실 벽화였어요. 당시에 처음에 발견됐을 때 안 믿었어요. 왜냐면은 너무나 그림을 잘 그린 거지. 이거 생각해보세요. 만 몇천 년 전에 구석기 시대 사람들이 그렸으리라고 이게 믿어집니까? 여러분들 한번 지금 그려보세요. 이렇게 못 그립니다. 또 하나는 보존 상태가 워낙 좋았던 거예요. 이게 이제 그려진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지각 변동해서 이게 막혔다가 또 다른 지각 변동에서 뚫려가지고 애들이 우연하게 발견한 거거든요. 그래서 안 믿었는데 동일한 게 이제 발견이 되죠. 라스코 동굴 벽화. 그때서 이제 이 구라가 믿었던 겁니다. 이게 그 도르돈유 지방에서 발견됐던 그 벽화인가요? 예. 그렇군요. 지금은 이제 막아놨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들어가면 호흡하면 이산화탄소가 나와가지고 이게 이제 파괴를 한답니다. 네네. 그래서 막아놓고 이제 연구자들만 허락을 받아서 1년에 한두 번 들어가고 나머지는 지금 모형을 만들어놔서 너무 잘 그렸죠? 그러게요. 색감도 굉장히 뛰어나고. 이 그림을 왜 그렸을까요? 글쎄요. 감상하려고 그렸을까요? 기록을 남긴 걸까요? 아니면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일단은 이 그림을 감상하기 위한 건 아닌 게 동굴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어둡습니다. 깊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즘 학자들이 추정하기는 뭐냐면 이게 주술이다. 구석기 시대 유일하게 먹고 사는 게 바로 사냥이잖아요. 네. 그런데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현실을 통제할 수 없던 현실의 가상을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그리게 되면 정말 현실에서도 더 많은 들소를 잡을 수 있게 된다. 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주술적 목적으로 그려진 거고요. 이걸 그린 게 이제 예술가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누구냐? 주술사죠. 주술사가 그렸을 거고,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그런 권력은 아니지만 상당한 권력자였을 거다. 왜냐? 아는 것이 힘이잖아요. 말을 바꾸면 지식은 권력이잖아요. 그러니까 권력을 잘내면 지식이 있었는데 당시 지식은 주술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 사람이, 우리나라도 단군 왕검이 정치적인 군장이자 동시에 뭐예요? 종교적 제사장이잖아요. 아마 그랬을 거라는 거죠. 우리가 지난 편에서 이집트 회화에 관한 얘기를 했죠. 정면법. 네, 그러니까 이제 이집트 벽화에 대해서 또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겠죠. 여기 보면 정면성의 원리가 적용된 걸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정면성의 원리는 건 단축을 피하는 거예요. 앞에서 그리면 코가 단축되잖아요. 그러니까 단축되지 않게 이렇게 그리고, 옆에서 그리면 가슴이 단축되죠. 단축되지 않게 이렇게 그리고, 발을 앞에서 그리면 짧아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단축을 피해서 이렇게 그리고, 이게 이제 정면성의 원리인데, 위를 보세요. 위는 그냥. 그렇죠. 이게 정면성의 원리는 이제 유력한 사람들을 묘사할 때 쓰는 거고, 이 사람들 친아들이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대목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때로는 무시하기도 했었습니다. 또 이런 벽화를 그렸던 거는 이집트 사람들 내세관이 참 재밌어요. 우리는 이제 죽으면 영혼만 다른 세상에 간다라고 믿었는데, 이집트 사람들 당연하게 내세라는 건 영혼만 사는 게 아니라 온 몸이 다시 사는 거였죠. 그렇기 때문에 육체도 이제 미이라를 보존했고요. 그 다음에 자기가 현세에 살았던 이 모든 것이 그대로 내세로 이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걸 갖다 여기다 이제 재현을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니까 이럴 수가 있었던 거죠. 사실 또 벽화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고대 벽화 중에서 폼페이 벽화가 있잖아요. 저는 이태리 여행 가서 봤을 때 정말 기억에 많이 남거든요. 아주 야하죠? 서기 79년쯤에 그 여름이었다고 해요. 8월 24일에 베수비오 화산이 폭발을 하면서
18시간 만에 도시가 재뒤덮여서 사라져버린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그대로 화산재에 묻혀 지내다가 14세기부터 뭔가 좀 있는 것 같다. 17세기부터 본격적으로 좀 발굴을 좀 시작을 해갖고 사실은 굉장히 많이 남아있을 수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 전에만 중세 만약에 발견하고 발굴했었으면은 그거 다 뜯어갖고선 교회에 쓴다고 그랬을 텐데 덕분에 굉장히 잘 보관이 돼 있어서 지금도 파고 있는 중이라고 하죠. 근데 이제 폼페이 하면은 벽화 양식이 벌써 다르죠. 여기는 이제 원근법도 체계적인 원근법은 아니죠. 원근법도 있고 자연주의적 묘사죠. 정말 사람을 갖다 본질적이고 불변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가변하는 정말 일상의 생활 속에서의 한 장면들을 이렇게 그렸단 말이죠. 네. 이거 뭐 풍속화 같은 것들인데 이거 왜 그랬느냐? 이집트는 그냥 내세를 위한 문화였다고 본다면 그리스 로마는 굉장히 현세적입니다. 그러니까 현세에서 자기들이 즐겁고 행복하게 사는 모습들을 그대로 그렸고. 그러니까 원래 폼페이라는 도시 자체가 굉장히 계획적으로 만든 도시라고 하잖아요. 로마의 귀족들이 와갖고 즐기고 휴양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휴양지면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유흥업소다 보고 보니까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런 춘화가 굉장히 많이 그려져 있고. 예, 이걸 통해서 세계를 지배했던 로마의 지배계급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이걸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예, 이거는 이제 카타콤의 벽화입니다. 카타콤은 뭐냐면 지하 묘지예요. 아주 오랫동안 이제 기독교인들이 그 로마 시대 탄압을 받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비밀리에 예배당도 짓고 거기다 사람들 시체를 이제 묻는 무덤으로 사용했죠. 거기다 이제 그림을 그렸는데 그림풍을 보면 아직 중세풍이 아니라 그리스풍입니다. 그리스 로마풍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발전하게 되면은 이제 기독교가 공인받아서 이제 지상으로 나오죠. 처음에는 서민층에 퍼졌다가 이 기독교가 로마의 귀족층으로 또 올라가요. 심지어 나중에 황제까지 기독교인이 돼서 콘스탄티누스가 이제 기독교를 공인을 해버리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교회가 제도화가 되고 중세 미술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중세나 이때쯤부터 보면은 모든 그림이 다 존경하잖아요. 존경하죠. 벽화도 그런 식으로. 그렇죠. 이거 보게 되면 반짝반짝 빛나죠. 저희 네. 금이거든요. 금으로 그냥 박아놓은 겁니다. 모자이크. 그럼 모자이크군요, 네, 이게. 모자이크를 박아놓은 건데 이 색채감이 엄청나게 강력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람 황홀하게 만들죠. 이게 바로 뭐냐? 빛의 형이상학이거든요. 저 하늘나라가 빛으로 표상되기 때문에 이 세상 전체가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빛으로 가득 차 있다. 그걸 갖다 표현한 게 이제 저런 빛으로 표현한 거죠. 이게 이제 비잔틴의 모자이크입니다. 비잔틴이면은 그럼 이 비잔티움 제국. 그렇죠. 동로마 제국이죠. 그래서 동로마 예술이 있고요. 그다음에 서로마 예술이 있고요. 네. 그래서 동로마는 이제 비잔틴 양식이라고 하고 네. 서로마는 나중에 이제 처음에 이제 비잔틴 양식이었다가 나중에 뭐가냐면 이른바 로마네스크하고 고딕으로 갑니다. 그렇군요. 모자이크는 비잔틴 양식만 있는 게 아니라 로마네스크 양식은 대부분 다 모자이크를 씁니다. 그러다가 이제 스테인드 글라스가 등장했다. 그러면 그건 고딕이라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로마네스크 성당은 두껍잖아요. 벽이 두껍고 높이 못 올라갑니다. 근데 고딕은 막 팍 올라가죠. 그러다 보니까 벽이 높아지니까 벽이 너무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뚫을 수밖에 없는 거죠. 뚫으니까 뭐예요? 뭘로 메꿔야 되죠? 나야죠. 그래서 이제 네. 스테인드 글라스가 등장하고 이때부터는 이제 빛의 형이상학이 약간은 막 반짝반짝거리는 금 이런 걸로 묘사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자연광이에요. 이게 빛이 쫙 들어와서 비치잖아요. 황홀하거든요. 이게 뭐냐면 너희들이 죽어서 가게 될 천국이 어떤 모습인지 알 수 없어. 하지만 대강 이런 거라고 상상해, 표상해. 그래가지고 이게 그렸던 거죠. 이건 이제 프레스코화라 그러는데 프레스코화는 뭐냐면 그 석회를 발라요, 벽에다가. 바르면 아직 마르기 전에 거기다 색을 칠합니다. 그러면 색이 이렇게 스며들겠죠. 예, 그리고 딱 좋은 점은 하나가 있어요. 뭐냐? 색이 바라잖아요. 그럼 싹 한번 벗겨냅니다. 그럼 새로운 색이 또 나타나요, 밑에. 정말요? 예. 왜냐면 이게 깊이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이제 프레스코화의 이제 대표작이 이제 시틴 성당이고. 이건 뭐 너무 유명하죠. 그 높은 건물 벽 전체에다가 온갖 그림들을 다 그렸고 아마도 많은 사람들은 근데 이것만 볼 거예요. 천지창조. 천지창조에서 이렇게 E.T. 많이 이제 패러디가 되기도 했죠. E.T.에서 나오기도 하고 이것만 보는데 이건 사실 전체 그림의 아주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고. 예. 우리가 이제 르네상스를 대표하는 그 화가 3명을 꼽으라면 딱 이름이 나오잖아요. 뭐 다빈치, 라파엘로 그리고 미켈란젤로 이렇게 3명이 나오는데 3명이 다 벽화를 남겼단 말이에요, 사실은. 뭐 다빈치 같은 경우는 최후의 만찬이 있고 비밀리에 지금 어디 있는지 지금 뭐 찾고 있는 중이긴 하지만은 앙게리 전투라는 또 벽화가 있고요. 라파엘로 같은 경우는 아테네 학당이 또 있고요. 그렇지만 뭐니 해도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고 가장 사랑하는 작품이 사실은 이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대로 르네상스죠. 왜냐? 아까 나왔던 그림들하고 신체 묘사를 한번 보세요. 대개 이제 여기 토대가 됐던 게 그리스 조각상에 나타난 그 아름다움들이거든요.
그래서 딱 보면 마치 조각 작품을 사진으로 찍어놓은 듯한 이런 느낌이 들죠. 근데 이게 한 4년 정도에 걸쳐서 완성이 됐는데 조수들이 가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 시간 다 빼면 한 2년 만에 완성을 했다니까 정말 우리가 참 상상하기 힘든 그런 천재가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이 한번 그걸 생각해 보세요. 이걸 갖다가 이렇게 그려야 되거든요. 저 모든 것을. 이게 엄청난 육체적인 무리를 주었을 거라는 거죠. 그리다가 이 회반 쪽이 떨어졌다 그래요. 자꾸 그래갖고 마르지 않은 상태에서 그려 넣어야 되니까. 그럼 이제 사회적 메시지를 담은 벽화 얘기를 조금 해볼까 하는데요. 그러면 또 빼놓을 수 없는 인물과 또 벽화들이 있죠. 바로 멕시코의 디에고 리베라입니다. 사실 이제 이 멕시코라는 나라가 정말 우여곡절을 많이 겪은 나라잖아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스페인한테 침략을 당해서 지배를 받고 그리고 1821년에 드디어 이제 독립을 하는데 스페인이 정말 나빴던 게 같은 식민 지배라도 정말 수탈을 했어요. 아무것도 안 지고 수탈만 하고 수탈만 하고 수탈만 하고 스페인에서 온 스페인 사람들은 이제 거의 뭐 왕 같은 대접을 하고 멕시코에서 태어난 스페인 사람들은 약간 그보다 밑이고 송골, 진골 뭐 이런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메스티조라고 하죠 우리가 혼혈된 사람들. 백인과 인디오의 혼혈. 그렇죠. 그리고 인디오 이건 뭐 거의 노예나 다름없는 그런 상황에서 어찌됐든 독립을 하는데 뭐 그러고 나서도 사실은 평탄치가 않았어요. 뭐 프랑스한테도 침입받고 미국하고 싸워갖고 텍사스 뺏기고 그래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정치적인 혼란기를 겪다가 바로 1910년 멕시코 혁명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이 카라사 대통령이 1917년에 그래도 헌법을 만들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좀 제대로 되나 했는데 어쨌든 임기가 정해지고 하면서 물러나고 그러고서 올라온 게 바로 오브레곤 대통령입니다. 1920년도에 이제 즉위를 하게 되는데 그래도 오브레곤 하에서는 약간 좀 안정된 정치를 좀 하게 되고 그래서 이 오브레곤 대통령이 항상 생각을 했던 게 이 멕시코라는 나라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스페인한테 침략을 당하고 거기서 섞여서 메스티조가 있고 인디오도 있고 남아있는 스페인 사람들도 좀 있고 이걸 어떻게 하나의 어떤 국가로 만들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이제 규정을 한 게 이 멕시코란 나라는 인디오와 메스티조의 나라다. 그래서 메스티조라는 것은 물론 아픈 역사를 담고는 있지만 어찌됐든 화합을 상징을 한다. 그래서 그러면서 한 것이 멕시코의 벽화 운동이에요.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는 멕시코 사람들 80%가 문명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멕시코의 아주 옛날부터의 고대 역사 혹은 멕시코란 나라가 어떻게 탄생이 됐는지 민족주의나 국가적인 어떤 애국심을 고취시키려면은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글을 못 읽으니까 벽화를 그리자. 그래서 벽화 운동이 벌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멕시코 벽화 운동의 어떤 선두주자 중에 한 명이 바로 이제 디에고 리베라. 유명하죠. 네, 대통령궁에다가 이제 벽화를 그렸죠. 멕시코의 역사를 뭐 옛날 아즈텍부터 해갖고 쫙 그렸고. 그렇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디에고 리베라가 미국 회화에도 큰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 그 대공황이 오잖아요, 미국에서. 대공황이 오고 댐 짓고 고속도로 짓고 그러면서 또 뭡니까 사회적으로 그래서 예술가들 실업자였거든요. 그래서 고용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돈을 주면서 공공예술, 그러니까 벽화 같은 걸 그려라고 했을 때 리베라가 이제 큰 도움을 주는 거예요. 멕시코는 이미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가지고 작업을 했고 그때 리베라 밑에서 작업을 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그 유명한 잭슨 펄럭이에요. 그래서 펄럭 이후에 미국의 그림들이 엄청 커지잖아요. 뮤럴 사이즈라 그래서 벽화처럼 커지는 게 원래 그거였고 원래 펄럭도 벽화를 그리려고 했던 거예요. 네, 근데 디에고 리베라가 원래는 사실은 큐비즘 영향을 좀 많이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유럽에서 공부를 하면서 그러다가 이런 추상 그만 그리자. 나는 현실로 들어가겠다. 그래서 이제 멕시코로 돌아와서 이제 벽화 운동을 하고 그렇게 그림을 그렸다고 해요. 디에고 리베라의 그림을 딱 보면은 그 멕시코 풍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민족주의적 풍이 좀 살아있죠. 그래서 저는 그게 올바른 방향이라고 봐요. 큐비즘은 프랑스 파리의 예술이고 모든 나라 사람들이 그 유행을 쫓아갈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영향을 받고 돌아와서 이 그림을 그렸는데 여기 보게 되면 색감이라든지 그 형태의 처리라든지 이런 건 충분히 현대적이거든요. 네. 저기 보면은 부부가 있어요. 프리다 칼로하고 디에고 리베라.
어디죠? 여기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여기 딱 프리다 칼로는 티가 나는데요. 아, 그렇습니까. 프레드 칼로 했고 그 앞에 그 앞에 디에고 리베라입니까? 어렵네요. 원래는 이제 전통적인 이 집단 그림에서 그 화가 자화상 찾는 건 쉽거든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어떻게 하는데요? 나랑 눈이 마주치는 사람. 왜냐하면 자기 얼굴은 보고 그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군요. 대부분 이렇게 화면 속에 그 장면에 열중하고 있는데 한 사람만 딴짓하고 있거든요. 그러고 보니까 이제 아테네 학당에서 라파엘로 혼자서 이렇게 딱 바라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거죠. 근데 여기서는 모두 다 정면을 보고 있어서 찾기가 힘드네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벽화 얘기를 많이 했는데 사실은 새로운 스타일의 벽화도 있잖아요. 예. 낙서. 혹은 그래피티라고 하죠. 네. 그래서 그래피티도 이제는 굉장한 예술 작품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그런 시대죠. 아, 유학생 때 그래피티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았을까 싶어요. 왜냐하면은 그 지우는 아르바이트가 그 지우는 아르바이트가 짭짤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래피티가 옛날엔 그래가지고 정말 말썽 꾸러기들이죠. 그렇게 취급을 받다가 최근에 들어와가지고 예술 장르로 인정을 받는데 혁혁한 공을 세웠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유명한 이제 뉴욕 지하철에다 했던 키스 헤어링. 아마 여러분 아실 겁니다. 좌절 금지. 그다음에 바스키아 같은 경우 앤디 워홀이 굉장히 좋아했던 작가이기도 하고 친했던 작가이기도 하고요. 또 누가 있죠? 그 영국의 뱅크시. 얼굴을 모르잖아요, 근데. 예. 뱅크시는 이제 익명이고요. 사실 바스키아나 아니면은 키스 헤링 같은 경우에 정치색은 없거든요. 뱅크시는 좀 달라요. 약간 아주 정치적인 메시지가 담긴 낙서를 딱 남기고 호련히 사라지면서 자기 자신을 또 밝히질 않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엄청나게 유명해졌죠. 네. 그래서 심지어는 이제 어떤 게 되냐면 벽화를 그렸잖아요. 그럼 집주인이 그걸 갖다 떼서 팔려 그러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저작권이 누구한테 있느냐. 그러네요. 근데 장미세 바스키아 같은 경우도 그런 게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가 1960년도니까 아직까지도 뭐 흑인 작가로서, 화가로서 이렇게 굉장히 유명세를 탄 사람이 별로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을 했다고 해요. 내가 그림을 그리는 거는 흑인들이 미술관에 오게 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리는 것이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죠. 60년대 이후에 미술가 중에서 흑인 하면 딱 떠오르는 사람이 바스키아밖에 없는 게 사실이잖아요. 네. 저는 이제 그래피티를 보면은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정말 돈 없고 가난하고 그런 젊은 아티스트들이 자신의 어떤 역량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플랫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사실 들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홍대 사거리에 원래 지하차도 있었잖아요. 그걸 없앴더라고. 그 지하차도가 이제 그래피티가 많았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그거 작품인데 그걸 왜 없애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게 물론 이제 낡은 것이긴 하지만 낡았고 그 그래피티가 있다고 한다면 거기 이제 예술가들이 계속 와서 그래피티를 그릴 수 있게끔 해뒀어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지금 아쉬움이 들어요. 아까 공공예술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이 벽화가 그 도시를 바꾸는 일도 사실 있거든요. 굉장히 유명한 예 중에 하나가 바로 프랑스의 리옹이죠. 보시면 이제 리옹이 1970년대 슬럼화가 되고 사람들이 떠나고 경제적으로도 안 좋은 그런 상황이었는데 당시 한 10명 정도 되는 젊은 예술가들이 모여서 이렇게 리옹에 이제 남겨진 건물들에다 벽에다 그림을 그리자. 그래서 이렇게 벽화를 그렸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시테 크리아시옹 이렇게도 불렸다고 하는데요. 벽화라는 게 이제 여기서는 성격이 좀 다르죠. 벽화를 그려가지고 메시지를 전달하겠다 이런 것보다는 그 벽화를 가지고 완전히 좀 전에 말씀하신 거죠. 도시를 재창조하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다른 것을 만드는데 정말 보기 싫었던 그 벽이잖아요. 근데 이 자체가 예술 작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 풍경 확 바꿔놓는 거고 이렇게 되면 이제 재밌는 거죠. 또 하나는 뭐냐.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보러 오는 거예요. 관광 수익도 어마어마하겠네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그 벽화를 하는 게 도시를 갖다 완전히 바꿔놓는 거고 그럴 때 이제 지자체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그렇죠. 지자체는 뭐 자꾸 이상한 거 돈 들여가지고 막 지려고 그러는데 하드웨어는 이제 그만 지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우리나라는 하드웨어 딱 지어놓고 그 다음에 거기다 뭘 채워넣어야 될지 몰라요. 이런 거 좀 안 하고 돈 조금 들여도 거의 돈 들이지 않고 이렇게 창의적으로 바꿀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유권자들이 이렇게 선택할 때도 좀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딱 보면은 어떤 사람은 뭘 유치하겠습니다, 뭘 짓겠습니다 이런 것보다도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을 지자체장으로 뽑아준다라든지 이러면 또 확 달라지겠죠. 그렇죠. 근데 사실은 요새 이제 민주주의 어떤 트렌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국가 중심에서 약간 도시 중심으로 좀 넘어가는 게 있거든요. 벤자민 바버 같은 교수가 이 얘기를 하기를 뜨는 도시 지는 국가라는 책에서 보면 국가 정부가 여태까지 굉장히 못한 게 많다. 왜냐하면 너무 비대하니까. 그리고 일일이 다 할 수는 없으니까. 그리고 대통령도 그렇고 항상 거대 담론을 얘기하고 추상적인 이야기를 하고. 그렇지만 도시는 다르고 시장은 다르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한마디로 생활 밀착형 이런 정책들을 할 수가 있고 정말 도시에서 살아가는 시민들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부터의 민주주의는 어떻게 보면 시민의 도시부터 나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아직까지 지방자치 선거라든지 지방의회라든지 이런 데는 아직까지 유권자들의 관심이 이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누가 나와도 별 관심도 맞습니다. 없고. 이게 바로 사실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시작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아무래도 큰 선거는 관심이 많이 갈 수밖에 없어요. 뭐 대통령 선거 같은 경우는 뭐 투표율이 77% 이렇게 되고, 그렇지만 지방자치 선거도 굉장히 우리가 관심을 갖고 봐야 된다는 거. 그야말로 우리 생활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걸 꼭 좀 염두에 뒀으면 좋겠어요. 내가 사는 바로 이 길, 저기다 뭘 지을 것인가 등등등 그런 아주 작은 선거에 앞으로도 더 많은 관심을 기울였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저는. 내년에 선거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자, 이 벽화를 좀 보시면은 앞에서 봤던 게 생각이 나실 텐데, 이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리투아니아에 있는 한 레스토랑 외벽에 그려진 벽화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은 좀 다른 태도를 취하고 있지만 처음에는 사실 푸틴 대통령하고 굉장히 외교 관계 좋게 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였잖아요. 그래서 리투아니아에서 에너지 측면에서 러시아에 굉장히 많이 의존을 하고 있으니까 얼른 빨리 좀 사이 좀 좋아져서 우리도 경제적으로 좀 좋아졌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를 담았다. 그래서 일종의 이제 패러디죠. 네, 패러디군요. 저는 좀 비판적인 메시지일 줄 알았는데 좋았으면 좋겠다. 염원이 좀 담겨 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벽화라는 게 우리가 알타미라 동굴 벽화부터 보지 않았습니까? 때로는 종교적인 기능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정치적인 기능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사회적 기능을 하기도 하다가 최근에 들어와가지고는 풍자, 패러디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지금에 와가지고는 그 자체가 하나의 공공 미술이 돼가지고 도시 풍경을 바꿔놓는 그런 기능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따지니까 한 30년, 40년 뒤에는 어떤 벽화가 있을지 정말 궁금해지는데요.